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주신 아주 흥미로운 독서 모임 대화록을 가지고 왔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두 권의 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와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을 함께 다뤘더라고요. 네, 정말 의외의 조합이죠. 한 권은 뭐랄까 청춘의 사랑과 상실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을 파고드는 소설이고요. 다른 한 권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비즈니스,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창조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니까요. 맞아요. 상실의 시대는 사실 원제가 노르웨이의 숲인데 한국에서는 이 제목으로 훨씬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책을 나란히 놓고 과거의 상실을 딛고 나아가는 개인의 여정,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당신의 독서 모임 기록을 따라가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하루키 소설부터 시작해볼까요? 대화록을 보니까 한국어판 제목인 상실의 시대가 거의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평가를 받는 건가요? 그건 90년대 한국 사회의 그 시대 정신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80년대까지 막 고도 성장을 향해서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리고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가 깊은 공허함과 어떤 방향 상실을 경험했거든요. 바로 그 상실감이라는 단어가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제인 노르웨이의 숲이 비틀스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좀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이라면요, 상실의 시대는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낸 거군요. 네, 맞아요. 소설의 배경인 60년대 후반 일본도 학생운동으로 들끓고 또 물질적 풍요랑 정신적 가치가 막 충돌하건 그런 격변기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시대적 혼란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방황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한국어판 제목이 아주 잘 포착해낸 셈이죠. 그런데 독서 모임 기록에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본 평론가들은 하루키 소설이 맨날 똑같다면서 마블 영화 같다고 비판하기도 한다고요. 사실 저도 읽으면서 좀 비슷한 패턴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식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흔히 말하는 하루키 월드의 공식인데요. 평범하고 좀 단조로운 주인공의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외부로부터 균열이 생겨요. 네, 보통은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좀 비현실적인 여상이 등장하죠?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 균열을 통해서 현실과 꿈,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묘한 여정을 떠나고요. 결국 어떤 상실을 겪고 불완전한 형태로 현실에 복귀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 이런 비판이에요. 하지만 독자들은 그 공식에 열광하잖아요. 대화록에 나온 이식된 기억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치 내가 직접 겪은 일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요. 바로 그 지점이 하루키의 천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롯의 독창성보다는 감정의 보편성을 자극하는 거죠.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상실의 기억,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들을 건드려서 독자가 자신의 과거를 소설에 투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키의 소설을 읽는 건 이야기를 읽는 동시에 나 자신의 내면을 여행하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 삼각관계가 나오지만 결국 와타나베하고 나오코, 그리고 미도리의 관계가 중심이죠. 이 관계가 단순한 연애 구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상징적인 구도예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주인공 와타나베의 유일한 친구였던 기즈키의 갑작스런 자살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상실이고 이야기의 모든 인물을 올가매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와타나베는 기즈키의 연인이었던 나오코에게 이끌리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코는 과거와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기즈키의 죽음이라는 그 상실의 그림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 세계에서 격리된 요양원으로 들어가 버리죠. 와타나베에게 나오코는 지켜주고 싶지만 함께 현실을 살아갈 수는 없는, 과거의 유령 같은 존재예요. 반면에 미도리는 정말 정반대의 인물이죠. 독서 모임 기록에서도 생명력 그 자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맞아요. 미도리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자신의 힘든 현실을 겪고 있지만 그걸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요. 솔직하고 엉뚱하고 생기가 넘치죠.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 현실이자 미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와타나베의 갈등은 단순히 두 여자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과거의 상실에 갇혀 죽음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불완전하더라도 현실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실존적인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 선택의 과정에서 나온 명대사가 있었죠. 미도리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와타나베가 봄날의 들판을 네가 혼자 거닐고 있으면 말이지 하면서 새끼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대사, 너와 새끼곰이 하루 종일 보송보송한 클로버가 무성한 언덕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노는 거야. 그만큼 좋아. 네.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자신만의 이야기로 그 감정의 깊이와 질감을 전달하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루키의 문체에 빠져드는 이유 같아요. 맞아요. 직접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미지를 남기죠. 소설 내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결국 와타나베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나오코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 와타나베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끝없는 방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문득 이대로는 안 된다고 결심하고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죠.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미도리가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묻자 와타나베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독백하죠. 아, 그 마지막 장면? 네, 상실의 시대를 통과하기로 결심은 했는데 아직 내가 발딛고 설 새로운 좌표는 찾지 못한 상태?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맞아요. 명확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디인지 모를 미지의 공간에 던져진 채로 끝나죠. 하지만 그건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이제부터 자신의 지도를 그려나가야 하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인 셈이죠.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막막함과 가능성이라 이 지점이 다음 책인 피터 틸의 제로 투 원과 아주 흥미롭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죠? 하루키의 주인공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면 틸은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위치를 만들어내라고 말하니까요. 아,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네요. 상실의 시대가 내면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로 투 원은 외부 세계의 창조에 대한 선언문 같은 책이죠. 그렇죠. 핵심은 간단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경쟁하는 1에서 N의 게임을 하지 말고 아무도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서 독점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0에서 1을 만들라는 거죠. 이 책은 단순한 경영 전략서가 아니라 일종의 사고방식에 대한 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독서 모임에서도 틸이 면접에서 던진다는 그 유명한 질문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더라고요. 아, 그 질문이요? 남들이 동의하지 않는 당신만이 아는 중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네, 그거요. 정말 멋진 질문이죠. 이게 단순히 독특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통념의 이면을 보고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는 역발상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 역발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로 보는 시각도 재밌었어요. 페이팔 창업자들과 폭탄에 대한 그 일화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네, 페이팔 창업 멤버 6명 중에 4명이 고등학교 때 폭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범죄를 저지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요. 정해진 규칙이나 관습을 따르기보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분해하고 조립해보려는, 기존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책의 상당 부분이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실리콘밸리에 퍼진 통념들을 깨부수는 데 할애되어 있잖아요. 독서 모임 대화록을 보니 특히 나쁜 계획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주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뜨거운 감자였죠. 닷컴 버블 이후에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가볍고 유연하게 시장에 적응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하라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소위 린 스타트업 방식이죠. 그런데 틸은 정반대로 말하죠. 대담한 계획과 비전이 없으면 우연에 기댈 뿐이라고요. 독서 모임에서는 이게 너무 무모한 주장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틸의 논지는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계획이라도 있으면 그걸 수정하고 개선할 기준점이 생기지만 계획이 아예 없으면 그저 표류할 건이라는 거죠. 아, 영업보다 제품이 중요하다는 통념에 대해서도 영업과 배포 전략이 없으면 최고의 제품도 실패한다고 반박하는 등 끊임없이 기존의 상식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대한 아이디어를 그럼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독서 모임의 대화가 정말 현실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시니어 피아노 강습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였어요. 아,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틸의 독점 전략은 언뜻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본질은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만의 시장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요. 시니어 피아노 강습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시장이 전 세계인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특정 연령대 어르신들이라는 걸 명확히 아는 거였죠. 그렇죠. 그 시장에서는 AI 피아노 앱이나 유명 유튜버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인간적인 교감, 따뜻한 소통, 맞춤형 레슨이 바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점 영역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현실적인 제로 투 원의 적용 사례군요. 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 없는 나만의 작은 왕국을 만드는 것. 듣고 보니 결국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사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네요. 내 인생에서 제로 투 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뿐이다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로 돌아가거든요. 독서 모임의 감상 역시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삶의 질문으로 귀결되었어요. 거대한 상실을 통화하는 개인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야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다시 보니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권의 책이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상실의 시대는 주인공이 온갖 상실을 겪은 끝에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기며 끝나죠. 그렇죠. 제로 투 원은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여기라는 순간을 붙잡고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끝나고요. 방식은 다르지만 두 책 모두 독자에게 자신의 현재를 직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와, 그렇게 연결되네요. 과거의 나는 누구였는가를 알아야 현재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고 현재의 좌표를 알아야 미래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내면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바꾸려 드는 건 사상누각일 수 있고 반대로 내면에만 침잠해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불완전한 삶이겠죠. 이 두 책은 그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루키의 소설처럼 우리 삶의 성장은 종종 상실을 딛고 나아갈 길을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찾아옵니다. 반면 틸의 책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당신의 삶과 일에서 당신은 지금 회복과 재발견의 과정에 있나요?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간에 있나요? 어쩌면 와타나베가 그랬던 것처럼 그 둘 사이에 어디엔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